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기사나 산업기사, 기능사의 실기 작업형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초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 기초 인벤터, 기초 오토캐드 강의를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툴의 사용법이라든가 감을 조금 익히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강의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오리엔테이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치러 가면은 감독관이 이런 시험 문제를 줍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다 읽어줄 건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D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품 번호 몇 번, 몇 번, 몇 번을 그려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감독관이 1, 2, 3번을 2D로 그려라 그러면은 듣자마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1, 2,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서 2D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만약에 1, 2, 3번을 그리라고 했는데 2D를 1, 2, 4번을 그렸다. 그러면 당연히 실격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2D는 A2 용지에 그려서 A3 용지에 본인이 직접 흑백으로 출력을 합니다. 트레이싱기라고 해서 좀 누리끼리한 민홍지 뭐 이런 느낌의 개념입니다. 종이를 갖다 대면 뒷면에 종이가 보이기 때문에 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레이싱지에다가 출력을 합니다. A2 용지 그려서 A3 용지에 출력을 한다. A2 용지는 594, 420이죠. 요구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투상을 해서 거칠기나 기하 공짜나 끼워 맞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지 않는다면 점수가 감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실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도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도면에 구석구석 넣어 주셔야 됩니다. 3D는 렌더링 등각 투상도는 부품으로 또 몇 번을 그리시오 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3D로 그리는 부분도 체크를 해서 이 요구하는 부품들을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여기 보면 3D도 A2 용지에 제도를 해서 A3 용지에 수험자가 직접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2018년, 19년까지만 해도 A3 용지에다가 그려서 A3 용지에 출력을 했는데 지금 바뀌었네요. A2 용지에다가 그려서 A3 용지에 그리는 것으로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척도는 NS 크기를 고려해서 제도하시오. 그러니까 3D는 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물의 크기를 고려해서 적당히 제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형상만 제대로 나오면 됩니다. 형상이 잘 나타나도록 등각축 두 개를 정하여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상은 단면 표시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같은 경우에 비고에는 모델링한 부품에서 질량을 그램 단위로 소수점 특제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기입하시오. 자, 이 부분이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산업기사에서 나오던 과제인데 이것이 기능사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산업기사와 기사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는 뭐 균형 공지에 나와 있지 않아서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뭐 조금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3D가 들어왔습니다. 자격증 시험에. 그 이전에는 2D로만 점수를 매겼어요. 예를 들어서 기능사 과제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이면은 3D 작업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D로만 그려서 2D로만 출력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전에 뭐 크라프트로 손재도를 하는 시절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3D를 처음에 도입해서 점수를 매기겠다. 자격증 시험을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막 이렇게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선생님들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지금 2D만 그려도 어려운데 3D가 들어오면 3D도 가르쳐야 되지 않냐. 너무 현장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3D가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3D가 들어온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3D는 치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형상만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점수를 감점시킬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2D는
감점시킬 요인들이 너무 많죠. 이 채점 기준이 이렇게 형상이 틀린 것을 이렇게 조금씩 감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00점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CAD는 채점을 현장에서 채점을 하지 않고 시험이 끝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D와 3D를 출력을 했다. 그러면 그 묶음처를 해가지고 중앙 본부로 보냅니다. 산업인력공단 본부가 울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3월 10일이다. 그러면 3월 10일 날 전국에서 치러진 모든 실기시험을 울산 본부로 보내서 거기에서 한 4명 정도의 채점위원들이 채점을 해가지고 그 점수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시험보다는 현장 채점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교재 도면집을 사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데서 찾아보면은 채점표라고 나오는 게 있죠. 채점표는 대략적으로 나오지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정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58점으로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산업인력공단에 뭐 민원을 넣어서 내가 왜 불합격을 했는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왜 불합격을 했다.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투명하다고 해야 되죠. 채점 위원이 4명인데 한 명은 기하공차만 채점을 하고 한 명은 투상만 하고 한 명은 거칠기, 한 명은 끼워 맞춤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 4명 정도가 채점을 해서 제일 위에 사람과 제일 아래 사람을 뺀 나머지 두 사람의 평균을 내서 뭐 점수를 입력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채점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출력된 도면을 보면 합격할 것 같은데 점수가 나오면은 불합격한다든가 또는 이 도면이 조금 제 기준에는 못 미쳤는데 합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공단에 전화해서 항의도 조금 해보고 했지만 뭐 그렇게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앙채점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그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에는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채점위원으로 활동하라고 연락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중앙채점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채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면의 작성 2D 및 3D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표제란 이런 것들에 대한 치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D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라. 등각도 2개 위에 부품 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3D도 마찬가지로 표제란과 인적사항을 기입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도면의 한계 설정과 윤곽선, 중심 마크에 대한 치수들이 나옵니다.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 굵기, 레이어에서 지정을 하지 않고 저희는 출력을 할 때 선 굵기를 넣어줍니다. 이 선 굵기를 잘 확인하셔서 나중에 출력을 했을 때 외형선과 치수선, 해칭선 이런 선들이 약간 선의 굵기에 따라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인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하지 않고 인쇄를 할 때, 플로트 할 때 색깔별로 선의 굵기를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 문자는 이런 것들을 써라. 그 다음에 한글은 굴림이나 굴림체를 사용하시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굴림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나 인벤트에서 여러 가지 한글 글꼴이 있는데 본인들이 작업을 할 때는 한글이 나오는데 출력을 하면 물음표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림체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제 생각에는 굴림체를 쓰지 않아도 호환이 잘 되는 글자체를 알고 있으면 그것을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완성과 오작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독관이 설명을 쭉 하고 그 시험 시간이 되면은 5시간 동안 시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동력 전달 장치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강한 도면입니다. 하지만 치공구라고 하죠. 뭐 바이스나 지그나 클램프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실제로 시험 치러 가서 뭐 20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오면 뭐 조금 심할 때는 3분의 2 정도가 10분도 되지 않아서 다 나가버립니다. 동력이 나오면 사람들이 조금 표정이 좋아지면서 열심히 하는데 치공구 나왔다. 이러면 학생들 표정이 그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스타트로 나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나가는 형상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동력만 보지 마시고 치공구도 같이 조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원리를 알고 적용을 하면 치공구가 더 쉽습니다. 투상만 된다면 시간도 더 적게 걸리고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보통 기능사에 한 해 차에 5일 정도를 치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가 동력이 나왔다. 그럼 치공구, 동력 치공구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패턴도 없습니다. 이틀 동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일 치공구가 나온다든가 퐁당퐁당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동력과 치공구를 한 절반 정도씩 시간 분배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회차에 5일치의 시험 기출 문제인데요. 첫째 날에 동력 전달 장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동력은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둘째 날도 이런 동력 전달 장치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리브라든가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 도면과 비슷한 도면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도면과 비슷한 도면을 그리는 것으로 동력 전달 장치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날부터는 치공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드릴지그 이 정도만 하더라도 조금 쉽습니다. 그 다음 4일째는 스탬프 클램프라는 그렇게 부품이 어렵진 않은데 조금 다 하는 도면들이 좀 나왔습니다. 마지막 치공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이스 이런 것들이 5일 동안 동력 이틀, 나머지 3일은 치공구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동력이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합격률이 너무 높아지지도 않고요. 좀 어려운 치공구가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합격률이 너무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50% 선에서 그 채점 위원들도 동력 전달 장치만 합격을 많이 시키고 치공구를 불합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동력 전달 장치를 조금 더 채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치공구는 조금 더 느슨하게 채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인 그날의 합격률을 50% 내외로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공구가 나온다고 해서 결코 어려워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연습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아주 옛날이죠. 기능사 시험을 칠 때 이지영 에어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받자마자 정말 한 절반 정도가 나갔어요. 저도 그때만 하더라도 막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황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려가지고 제출을 하니까 다행스럽게 한 7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점수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조금 하신다면 치공구도 어렵지 않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동력 전달 장치 먼저 과제를 하고 간단한 바이스나 클램프 같은 지그려도 한번 그려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강의를 잘 들으셔서 실기시험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강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